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경제 전면 개방일인 오는 15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주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황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규정 적용에 있어서 각 비즈니스 업주와 행사 주최 측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서부 지역이 산불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대가뭄으로 물까지 마르면서 산불 확산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샌버라디노 카운티 히스페리아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15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산불로 인한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가주 백신 로또를 둘러싼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려 정부가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주당 $300의 실업수당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9월 6일 종료됩니다.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지난 7일 교직원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위해 교사 및 교직원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불길이 점차 잡혀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5억 회분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심취해 백신의 약효를 없애려 한 약사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경찰에게 자신의 2개월 된 아기를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 옆 5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 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가 지속되며 소폭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6도, 밤 최저 기온 57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리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1년 6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면 개방일인 오는 15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주민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황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규정 적용에 있어서 각 비즈니스 업주와 행사 주최 측은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보건국이 경제가 전면 개방되는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을 9일 공표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주 화요일인 15일부터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은 대부분의 실내외 상황에서 더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K2 초열부학교의 교실 안과 병원, 차일드케어 시설, 교도소, 홈리스 쉘터는 예외가 적용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들도 여전히 이들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은 실내 쇼핑몰이나 소매업소, 영화관, 정부기관 등 대중이 모이는 실내에서는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5일부터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지만 개인 비즈니스 업주들은 고객들에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단속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개인 비즈니스 업주들과 이벤트 주최 측에 어느 정도 규정을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업주들과 행사 주최 측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3가지 옵션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옵션은 비즈니스 업소나 이벤트가 열리는 장소에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수칙을 공시해 놓고 업소 고객이나 행사 방문객들이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도록 안어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옵션은 업주나 행사 주최 측이 일일이 고객이나 행사 참가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비즈니스 업주나 행사 주최 측은 세 가지 옵션 중 원하는 방법을 택일할 수 있습니다. 또 가주보건국은 개개인이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원한다면 비즈니스 업소나 행사 주최 측에서 고객이나 행사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가주 당국이 주민들에게 백신 로또 사기를 주의하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주 당국은 전화나 이메일, 문자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복권 당첨 사기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백신 로또 당첨자 발표 후 주정부를 사칭하며 백신 로또에 당첨됐다는 이메일이나 텍스트가 난무했는데 주정부를 사칭한 이메일과 텍스트에서는 로또 당첨금을 받기 위해 개인의 은행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정부는 백신 로또 당첨자들은 주 보건당국을 통해 당첨 소식을 받게 되며 은행 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백신 로또 당첨자들은 주정부 공식 폼을 이메일로 받게 되며 우편을 통해 체크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빈 요섬 주지사는 지난 4일 1인당 5만 달러씩 15명의 1차 복권 당첨자를 발표했으며 2차 당첨자 15명은 오는 11일에 발표됩니다.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에서 한인 등 주민 70여 명이 화이자사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회와 큐레이티브사가 주최한 행사로 타운 내 한인 등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크레이타운 커뮤니티에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한인에서 이제 언어 문제도 그렇고 멀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여태까지 계셔가지고 제가 좀 가깝게 이제 우리 커뮤니티 안에 한인타운 안에서 좀 백신을 좀 편안하게 한국말 서비스로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백신 클리닉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1차 접종을 받은 한인들은 오는 7월 2일 한인회관에서 2차 접종을 받게 됩니다. 7월 2일에 1차 접종을 받는 경우 한인회 측에서 이들의 2차 백신 접종을 도와준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사와 교직원용 저렴한 주택건설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퇴임을 앞둔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지난 7일 교직원 신규 채용과 고용 유지를 위해 교사 및 교직원을 위한 저렴한 주택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 LA 지역 주요 토지 소유주인 LAUSD는 미사용 혹은 활용도가 낮은 토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뷰트너 교육감은 곧 가을 학기 대면 수업을 앞두고 캠퍼스로 돌아오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 추가 채용이 필요하지만 현재 교직원 채용 시장에서 구인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교사들이 일하는 교육구 지역 사회에서 주택 임대를 할 여유가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활용 방안으로 저렴한 주택 건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교직원들에게 저렴한 주택 제공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9년 진로우 연구에 따르면 초봉을 받는 교사는 LA 지역에서 임대료로 월급의 85%를, 경력 교사는 52%, 베테랑 교사는 40%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지역이 산불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대가뭄으로 물까지 마르면서 산불 확산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애리조나와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유타주에서는 현재 대규모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로 떨어진 남부 수페리어 지역에서는 텔레그래프 파이어로 명명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산불로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하원 의장 소유의 주택도 불에 탔습니다. 애리조나주 소방당국은 750여 명의 소방관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현재 산불 차단 진척도는 21%에 불과합니다. 또 텔레그래프 산불 인근 지역에서는 메스칼 파이어로 불리는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두 산불로 발생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뉴멕시코주로 번졌습니다. 이와 함께 뉴멕시코주에선 3주 전 힐라 구규림의 낙뢰에 따른 산불이 발생해 살림을 태웠습니다. 유타주에서도 이번 주 들어 이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고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꽃놀이를 금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유바 카운티에선 어제 인텐코 산불이 발생했고 인근 공군 기지에 몇 시간 동안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부는 기록적인 가뭄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저수지 수위가 내려가면서 산불 진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작년과 비교해 올해 산불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저수지 1,500여 곳의 수위는 예년에 비해 50% 이상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호수인 세스타호와 오로빌호는 현재 담수량이 최대치의 44%, 39% 수준으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들이 극심한 가뭄 속에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여름 후반기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경계에 있는 미 최대 인공호수 미드호는 금주 중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히스페리아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15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산불은 오늘 낮 1시 30분 칼리엔테와 란체로 로드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15번 프리웨이 인근 지역에서 시속 30마일대 바람을 타고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인한 대피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실직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주당 $300의 실업수당이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9월 6일 종료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따른 추가 실업수당이 오는 노동절 연휴에 종료되며 더 이상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27개 주 중 25개 주가 향후 몇 주 내 코로나19 부양책 차원에서 연방정부로부터 나오는 주당 $300의 실업수당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370만여 명이 연방 실업수당 중단 영향을 받게 됩니다. 먼저 오는 12일 알래스카, 아이오와, 미시시피, 미주리가 추가 실업수당 조기 종료에 들어갑니다. 네브라스카도 19일, 플로리다와 텍사스는 26일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고 최근 메릴랜드는 7월 3일 혜택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조기 중단 없이 만료일인 9월 6일까지 연방 추가 실업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 제8대 이사장의 정문섭 이사장이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노인센터 이사진은 정문섭 현 이사장을 8대 이사장의 만장일치로 선출해 정 이사장이 연임하게 됐습니다. 새 이사장의 임기는 올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정문섭 이사장은 선임 이사장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시니어 센터를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코로나 팬데믹 끝자락에서 재개관 준비와 함께 진정한 커뮤니티 센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수요일 5시 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오늘도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로즈미드 블루버드, 레이크우드 블루버드부터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 10번 웨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8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스테디움 웨이부터 15마일대로 정체 다시 시작되고 있고요. 콜로라도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1마일에서 16마일대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부터 15마일대로 정체 시작됩니다. 7가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11마일에서 16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1번 사우스 방향 4시 후반대 레이크 블루버드 구간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왼쪽 차선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01번 사우스 방향 현재 템플 스트릿부터 13마일대로 정체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3마일에서 15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사우스 방향 게이지 애비뉴부터 15마일대 정체 시작되고 있고요. 101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을 지나 힐 스트릿과 교차 지점까지 6마일에서 15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불길이 점차 잡혀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인의 약 2.4%인 800만 명이 코로나19 전파가 높은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주 전 9%가 넘는 인구가 코로나19 전파가 높은 카운티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하면 큰 진전입니다. CDC는 최근 7일간 주민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전염이 높은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코로나19 전파가 상당한 카운티나 중간 수준인 카운티에 살고 있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하던 작년 3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기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약 14,380명에 그쳤습니다. 겨울철 대확산이 절정으로 치닫던 올해 1월 하루 30만 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오던 것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 내 여러 연구소와 대학들이 내놓는 코로나19 예측 모델을 종합해 CDC가 발표하는 취합 전망에서도 향후 4주간 신규 감염자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로 범위를 좁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최근 7일간의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는 16,200여 명으로 작년 6월 이후 최저치였습니다. 다만 신규 감염자에게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는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까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감소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여전히 많은 숫자지만 올해 1월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섰던 것과 견주면 10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은 매일 내놓던 신규 확진자, 사망자, 입원 환자 통계를 축소해 일주일에 3번 또는 5번만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5억 회 분량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 국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백신 공동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 92개 저소득 국가와 아프리카 연합에 백신을 기부하기 위해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영국에서 이 같은 계획을 내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도 최고 경영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억 회분 중 2억 회분은 올해 중에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미국 정부가 승인한 백신 등 모두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일 이중 2,500만 접종분에 대한 공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에 제공되는 101만 회분의 얀센 백신도 포함됐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화이자 백신 5억 회분 제공 계획을 마련한 것은 전염병 대유행 극복을 위한 미국의 주도적 노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접종률이 50%를 넘기며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도 방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음모론에 심취해 백신의 약효를 없애려 한 미국의 약사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위스콘신주 연방검찰은 크래프턴의 오로라 병원에 보관 중이던 모더나 백신을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병원 약사 스티븐 브랜던버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던버그에는 보호관찰 3년과 8만 4천 달러의 배상금도 선고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브랜던버그는 백신이 DNA를 변형한다고 믿는 음모론자로 지난해 12월 병원 약국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면서 모더나 백신 한 상자를 냉장고에서 꺼내 수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그는 백신의 효능을 비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이런 행각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상자에는 570회분의 모더나 백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튿날 백신 접종을 예약한 57명이 브랜던버그가 몰래 냉장고에서 꺼냈던 모더나 백신을 실제로 접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처드 프롤링 위스콘신주 동부지방 연방검사장 대행은 현재로서는 57명에게 투여한 백신이 피고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는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백신을 접종한 한 피해자는 계속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고 의사인 다른 피해자는 몇 주 동안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브랜던버그가 10년 경력의 의료 종사자이면서도 심판의 날이 임박했고 9.11 테러는 조작, 지구는 평평하다,
백신은 악마의 창조물 등이라는 다양한 음모론을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코로나19 백신의 수출 제한을 줄이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지지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 대신 유럽연합이 주장한 수출 제한 감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EU가 현지 시간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줄이는 데 합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EU 정상회의 공동문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백신과 의약품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개방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하지만 공동문서 초안에 백신 특허권의 의무적 포기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풀어 각국이 생산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고 중단기적으로는 생산을 늘리고 수출 제한을 푸는 게 낫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향해 먼저 백신과 원료 수출 제한을 풀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So clear no to export bans, a clear no to bottlenecks, and all the countries I was mentioning, the G20, have agreed on that. 미국과 EU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20억 회분의 백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부를 장려하겠다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백악관 인근 교회에서 사진 찍기용 성경 이벤트를 하기 직전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것을 두고 트럼프의 책임이 없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언론 질문에 해당 여성이 자신의 타입이 아니라고 말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발언이 대통령 직무 범위에 있다며 변호에 나선 데 이어 또다시 트럼프의 유리한 판단을 한 셈입니다. 내무부 감찰관은 작년 6월 백악관 앞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강압적으로 해산시킨 결정이 당시 성경을 들고 사진 찍기 행사를 했던 트럼프의 계획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은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전국적인 시위가 한창이었고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힌 뒤 인근 세인트 존스 교회로 걸어가 성경을 들고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교회로 가기 전 경찰은 해당 지역 시위대에 최루탄 등을 쏘며 강제로 해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내무부 감찰관은 보고서에서 당시 백악관 주변에 새 펜스를 설치할 수 있게 공원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관은 공원 경찰대가 이미 해당 지역 시위대 해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트럼프 방문 가능성을 알기 수시간 전에 작전 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가 교회로 향하기 직전 윌리엄 바 당시 법무장관이 현장을 찾아 대통령이 나올 때도 이들이 계속 여기에 있는 거냐고 묻자 공원 경찰대 지휘관이 농담하는 거냐며 자신은 트럼프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섰는데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인 G7 정상회담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오는 11일부터 4일간은 영국 코널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담에 참석하는데 명분은 동맹 강화입니다. 오는 14일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그리고 15일에는 미국과 유럽연합 간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출발 전 방문의 목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Strengthening the alliance, make it clear to Putin and to China tha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tight and the G7 is going to move. 한국도 초청받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정치 군사적 동맹 강화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 그리고 무역 분쟁 해소 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양국 간 갈등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사이버 해킹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앞서 18년 만에 미 동부 지역에 출몰한 여름철 매미떼의 등장으로 동행 취재단의 비행기가 6시간 넘게 지연 출발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달라붙은 매미를 떼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영국을 방문해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국의 복귀를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A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도착 후 일정으로 로열 공군기지 밀덴홀에서 미군 장병과 그 가족을 향한 연설에서 미국이 돌아왔고 민주국가들이 우리 미래의 가장 중요한 제일 힘든 도전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는 슬로건은 고립주의 성향이 강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폐기하고 미국의 국제사회 주도권 회복과 다자적 접근법을 강조해온 바이든 외교 노선의 상징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취임 후 해외 정상들과 첫 통화 때 가장 먼저 꺼낸 말도 바로 이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는 16일까지 주요 7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 유럽연합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트럼프 행정부 때 금이간 유럽 국가와 동맹을 복원하고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민주진영의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중국 기업이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폐지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외국의 적으로부터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행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등 중국 기업이 만든 8개의 다른 통신, 금융기술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내린 거래 금지 행정명령도 철회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이나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과 연계된 앱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와 같은 개인 전자기기를 통해 광범위한 사용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중국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기에 행정명령을 폐지하는 대신 상무부가 중국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앱의 국가안보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자체 검토를 수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상무부는 중국이 제조, 공급하거나 통제하는 앱과 관련된 거래를 분석하며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경찰의 검문을 피해 도주하던 남성이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경찰에게 자신의 2개월 된 아기를 던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경찰이 잘 받아 다치지 않았지만 남성은 다른 경찰의 추격을 받은 끝에 붙잡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뉴욕포스트와 지역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인디언 리버 카운티 경찰은 지난달 26일 주행선을 넘나들며 똑바로 가지 않는 차량 한 대를 불러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인 존 헨리 제임스는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임스와 경찰 간 추격전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임스의 차량은 경찰차와 충돌하고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제임스는 사방이 경찰차에 가로막히자 차에서 내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는 동승했던 자신의 2개월 된 아들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쫓아오는 경찰관을 향해 던졌습니다. 다행히 경찰관은 날아오는 아기를 받았고 아기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제임스는 결국 인근 주차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고 입에선 술 냄새가 났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재 제임스는 아동학대, 경찰 폭행, 난폭 운전 등 혐의로 보석금 없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공군기지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샌안토니오 지역방송에 따르면 오늘 이 지역에 위치한 레클랜드 공군기지가 오늘 오후 총격 사고로 봉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2명의 용의자가 기지 출입문 바깥에서 내부 방향으로 총탄을 발사한 뒤 도망쳤습니다. 이 기지는 공군의 기초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총격 당시 인근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샌안토니오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로컬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주 독립운동의 산실인 흥사단 옛 본부의 철거 위기를 막기 위해 대한인국민회가 오늘 흥사단 단소보존위원회에 출범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9일 대한인국민회 기념관에서 미주도산사업기념회의 홍명기 총회장, LA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 대한인국민회 기념재단의 윤효신 이사장, 흥사당 미주연부 서경현 위원장,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삼남인 랄프 한 씨,
전 USC 동아세아 도서관 켈클레인 관장, 그리고 흥사단 미수단소 정영조 건축관리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해 흥사단 단소 보존위원회 출범식을 알리고 흥사단 단소 철거 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흥사단 본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과 청년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독립운동을 벌인 역사적인 장소인데, 이 건물이 2019년에 매물로 나와 중국계 회사인 TripLink.com으로 매입되면서 회사 측은 단소를 허물고 아파트 증축을 위한 철거 허가를 받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흥사단 단소보존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흥사단 단소를 매입하도록 촉구하고 LA시의 Historical Cultural Monument에 흥사단을 유적지로 보존하기 위한 신청 작업, 그리고 현재의 건물 그대로를 새롭게 마련한 부지에 보존 관리하는 3가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윤효신 이사장입니다. 한인 이민 역사와 문화적 유적으로 보존하여 한인 뿌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해야 하는 역사적 상징을 가진 매우 중요한 건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삼남인 랄프 한 씨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닌 흥사단 단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It was the headquarters of the Korean American pioneers who were friends of our parents that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bring Korea back to the modern world. 미주 도산사업기념회 홍명기 총회장입니다.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어디까지나 정체성과 뿌리 교육을 시킨 데가 바로 흥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흥사단을 생각할 때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러 유지들이 정말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이 바로 흥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최근 뉴스와 엊그제 여기 계신 서경환 위원장님과 윤효신 이사장님께서 한인회에 찾아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흥사단 단소 보존위원회 측은 LA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외교부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재개발구역에서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도로 옆 5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광주에서 전남 화순을 잇는 도로입니다. 갑자기 도로 옆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도로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 사고로 20명 가까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건물 더미에 파묻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건물이 빵 폭발처럼 터져가지고 온 동네가 뿌연 연기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게. 애초 깔린 것으로 알려졌던 승용차 운전자는 붕괴 직전에 멈춰서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2,2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지구. 재개발구역에서 막바지 철거에 들어간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된 겁니다. 다만 붕괴된 건물 잔해 제거 시 추가 요구조자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명 검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 인력 140여 명과 장비 60여 대를 동원해 긴급 구조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구조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또 왕복 6차선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번 사고는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붕괴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들이 희생됐는데요. 건물 철거 과정에 붕괴 조짐까지 있었지만 도로 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건물이 기우뚱하며 한쪽 방향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하필 왕복 6차선 도로 정류장이 있는 방향입니다. 마침 정류장에 멈춰섰던 버스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붕괴 잔해에 깔린 시내버스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체가 힘없이 부서지고 처참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인근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전 인도를 통제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들이 다니는 도로를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 전 무너질 조짐까지 보이자 작업자들은 대피시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고 4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내부에 2명, 외부에 신호하시는 분들 2분. 그래서 건물에 이상 조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다 피신을 한 상태입니다. 어떤 소리가 좀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죠. 예.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G7 정상회의 뒤에는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G7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미일 정상회담 계획은 없지만 비공식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으로 출국합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개최국인 영국의 존슨 총리 초청으로 호주와 남아공, 인도 정상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G7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6월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개최되는 확대회의 3개 세션에 참석하여 그린과 디지털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의 경험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G7 회의 기간 동안 참가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회담도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잡히거나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소규모 회의장에 각 정상들이 모이는 회담 성격상 비공식 회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이후 13일부터 2박 3일 동안 내년이면 수교 130주년이 되는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스트리아를 방문해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입니다. 또 15일부터는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펠리페 6세 국왕과 산체스 총리를 잇따라 만납니다. 스페인 방문에서는 지난해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G20을 넘어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서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됐던 대면 정상 외교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내일 대표 선출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어젯밤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부동산 전수조사를 어디에 맡길지, 대선 경선은 어떻게 할지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상대 발언을 억지나 막말이라 몰아붙이는 모습은 마지막까지 반복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에서 맡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조사를 놓고 홍문표, 조경태 후보는 지금의 지도부와는 달리 권익위 조사를 받자고 밝혔습니다. 법리상 어렵다면은 전 권익위에서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출신이 권익위원장이긴 하지만 그 밑에서 일하는 그 공무원들의 그 사명감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기능을 확대해 조사를 맡기자고 했습니다. 외부 인사 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특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준석 후보가 쓴 망상이라는 단어를 놓고는 반복돼 온 신경전이 고성으로 번졌습니다. 언변이 잘못하면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하시겠습니까? 막말 프레임을 씌우게 해가지고 과도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억까라고 합니다. 억지로 까려고 한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들어와 한 번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좋다면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대표면 그게 가능하겠냐고 따졌습니다. 또 밖에 센 후보들이 많습니다. 다 모아서 전 원샷 경선 꼭 하겠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채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인지. 개별 후보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다양한 후보군을 불러들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새 당대표를 발표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그동안 비공개 일정만 가져오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나타났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경청하고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자맹 석 달 만에 참여한 첫 공식 행사.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하겠다 아니다 대신 지켜봐 달라고만 답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또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 행보에 대한 첫 입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지, 국민의힘에 입당할지에 대해선 역시 여운을 남겼습니다. 아직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것 없다는 발언, 또 자맹 피로감이 커진다는 질문이 쏟아졌지만 윤 전 총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 밖의 유력 주자에게 관심이 더 쏠리는 상황에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의 견제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3월에 사퇴하신 분이 너무 숨어서 간보기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윤 전 총장이 검증을 받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정치력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내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본 뒤 구체적인 정치 행보를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 행보를 시작한 만큼 결정 시점이 아주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당내 관측이 많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지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가 지속되며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2.68포인트, 0.44% 하락한 34,447.1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71포인트, 0.18% 떨어진 4,219.55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16포인트, 0.09% 밀린 13,911.75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이날도 장중 최고 4,237.09까지 올랐지만 이전 장중 고점인 5월 7일 기록한 4,238.04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산업 관련주가 1% 이상 하락했고, 헬스케어와 유틸리티 관련주는 각각 1%, 0.85%가량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다음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를 주시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줄었음에도 차익 실현 매물과 휘발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9센트 하락한 배럴당 69.96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전날 70달러를 웃돌며 마감한 지 하루 만에 70달러를 내줬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지난 4일로 끝난 한 주간 원유 재고가 524만 1000배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예상치인 230만 배럴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휘발유 재고는 704만 6천 배럴 증가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30만 배럴 증가보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제유 재고도 441만 2천 배럴 증가하며 예상치인 130만 배럴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날 2019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것도 차익 실현 압박을 높였습니다. 에너지정보청 자료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는 한 주간 20만 배럴 증가했고, 수요를 가늠하는 완성자동차 가솔린 재고는 66만 6천 배럴 줄어든 하루 848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재고는 늘고 있고 휘발유 수요는 줄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로 원유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NG의 워런 패터슨 원자재 전략 헤드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월 말에 고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 수요 낙관론이 원유 시장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 멕시코, 이탈리아 등에 대한 여행 경보를 여행 금지를 의미하는 4단계에서 3단계인 여행 재고로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는 전날 총 85개 나라에 대한 여행 등급을 완화했습니다.
패터슨 전략가는 미국이 여러 국가의 여행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라며 국제 여행이 즉각적으로 늘지는 않았겠지만 이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내일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은 LA 지역의 낮 기온도 70도 후반대로 오르며 예년 기온을 웃돌기 시작하겠고 주말부터는 80도를 웃돌면서 특히 다음 주 초에는 반짝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예년 기온을 웃도는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76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9도, 57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1도, 53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8도, 밤 최저 5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부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6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5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LA 시각으로 5시 56분입니다. LA 지역의 현재 기온 71도, 습도 34%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은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